오늘 저는 병원에선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당뇨 회복의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해요. 여러분, 왜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환자가 줄어들면 손해보는 구조. 안타깝게도 의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침 식사에서 이것 하나만 바꿔도 당뇨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아요. 특히 지금 당뇨 전 단계거나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지금이 바로 평생 약 없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앞으로 혈당 관리를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약도 조절 못하는 시기가 오면 결국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던데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들은 이 말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얼마든지 약 없이도 정상 혈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아침 식단에 있어요.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인체의 대사는 밤새 쉬다가 다시 활기를 찾는 시점이 바로 아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을 결정짓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빵, 떡, 시리얼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아침으로 드시죠. 이 음식들은 소화가 너무 빨라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뜨려 피로와 공복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단백질과 채소, 통곡물을 포함한 아침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안정적인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하루 평균 혈당이 아펜셜 30mg 다이엘까지 차이가 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부르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혈당 관리라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다는 뜻이죠. 이 결과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아침이야말로 혈당 회복의 황금 열쇠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왔고 늘 피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침 식단을 바꾸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흰죽 대신 귀리죽을 선택하고 계란과 채소를 곁들였을 뿐이에요. 6개월 후 공복 혈당은 160에서 102로 떨어졌고 의사와 상의 끝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왜 이제야 알려주셨냐며 울먹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뇨는 절망의 낙인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조율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 가능하다는 희망 자체가 행동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무섭죠. 신장질환, 망막질환, 신경손상. 그러나 그 시작은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아침이라는 작은 문 하나를 열면 건강한 하루라는 긴 복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아침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약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침 습관을 바꾸는 건 환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늦었어. 이미 수십 년 당뇨를 알아왔는데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5년간 약을 먹던 환자도 아침을 바꾸고 1년 만에 약을 완전히 끊은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부터요. 혈당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올린 만큼, 내린 만큼 결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선택한 사람은 큰 변화를 선물 받는다. 여러분의 아침 한 숟가락이 평생 건강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힌트 하나. 아침 식단을 바꾸려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흰밥의 절반만 현미로 바꿔도, 흰빵 대신 통밀빵 한 조각만 올려도, 시리얼 대신 요거트에 견과류와 계피를 곁들여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이어갔을 때 혈당 수치가 숫자로 답해 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물 같은 식재료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침 식단에 넣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어지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는 약도 수술도 아닌 바로 아침 식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3가지 보물 음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힘을 가진 것들입니다. 바로 계피, 사과식초, 그리고 귀리입니다. 이 3가지는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의 약재로 쓰여왔고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 실제 환자들의 경험과 연구 자료를 함께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달콤하고 따뜻한 향으로 겨울철 음료나 디저트에 자주 쓰이지요. 그러나 계피 속에는 인슐린의 문을 열어주는 듯한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자물쇠가 있다면 계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농무부의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에게 40일간 꾸준히 계피 가루를 섭취하게 했을 때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까지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피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과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는 위험합니다. 반면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나는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훨씬 낮아 비교적 안전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고 카시아 계피를 드실 경우 하루 6끼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계피 가루를 반작은 술 정도 뿌려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공복 혈당은 140에서 110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다른 생활 습관도 병행했지만 계피라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채 계피를 살짝 타서 드시거나 오트밀 위에 뿌려보세요. 사과와 계피는 궁합이 특히 좋아서 함께 드시면 더 만족스러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이미 여러 방송과 연구를 통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초 중에는 주정에 사과향만 첨가한 제품이 많습니다. 진짜 사과식초는 100% 사과로만 발효된 제품으로 색이 투명하지 않고 약간 뿌옇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과 미생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사과식초의 핵심은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2큰술 정도의 사과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8 정도 낮아졌고 HbA1c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액으로 마시면 치아와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꼭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보통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두 스푼을 섞는 것이 적당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물 한 컵을 준비하고 그 안에 사과식초를 넣어 드시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하루 전체 혈당의 출발을 안정시킵니다. 또 다른 활용 방법은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사과식초를 섞어 신선한 채소에 뿌리면 혈당 관리와 입맛,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모든 오트밀이 혈당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퀵오트나 인스턴트 오트밀은 가공이 많이 되어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는 가공이 적어 소화가 천천히 되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설탕이나 크림 파우더가 첨가된 오트밀이 많아 혈당 관리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귀리의 강점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소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젤처럼 변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도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과 HbA1c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오트밀 반 공기를 드셨는데 6개월 만에 체중이 7kg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귀리를 드실 때는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보통 50그릇 정도, 즉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계피가루,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곁들이면 훨씬 맛있고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바쁜 분들은 전날 밤 우유나 두유에 귀리를 불려두었다가 아침에 바로 드시는 오버나이트 오트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보물 음식, 계피, 사과식초, 귀리, 는 값비싼 약이 아닙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더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3개월은 이어가야 눈에 보이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뇨 관리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특히 아침 한 끼 안에 있습니다. 계피 한 스푼, 사과식초 한 잔, 귀리 한 그릇. 이 작은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보물 음식만 잘 활용해도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원칙을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아침 식단의 5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제 경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에서 증명된 내용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탄수화물은 조금 부족하게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빵이나 떡, 죽 같은 탄수화물을 위주로 드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고단백 식사를 한 그룹은 점심과 저녁 식후 혈당까지 더 낮게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아침 단백질이 하루 전체 혈당 곡선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환자분들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저는 원형 접시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 중 절반 이상을 단백질로, 나머지를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듬뿍 담고 두부나 계란, 생선을 넉넉히 올린 후 현미밥이나 귀리, 고구마를 조금 곁들이는 식이죠. 둘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섬유소가 많은 채소를 먼저 먹으면 장의 보호막이 형성되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이 식사 순서를 지킨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21과 30% 낮았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탁에서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계란이나 두부,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셋째, 밥과 죽은 전날 미리 지어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울 때 먹는 밥보다 식혔다가 먹는 밥이 혈당에 유리한 이유는 바로 저항성 전분 때문입니다. 전분은 뜨겁게 조리하면 쉽게 풀려 소화가 빨라지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식히면 전분 구조가 변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전날 지은 밥을 다시 데워 먹은 그룹의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낮았습니다. 넷째, 아침을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는데 이는 혈당 관리에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점심과 저녁 때 폭식으로 이어져 혈당 변동이 심해집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도 아침을 거른 사람들의 평균 HbA1c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아침은 너무 이른 시간보다는 오전 8시, 9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혈당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대에 하루 3끼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에는 반드시 새콤한 음식을 곁들이세요.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음식은 혈당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밥과 함께 식초에 절인 오이를 곁들였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29%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잡곡밥에 무절임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설탕을 많이 넣은 단무지나 단맛 피클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단백질은 넉넉히, 탄수화물은 조금만. 둘,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셋, 밥은 식혀서 다시 먹기. 넷, 아침은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다섯, 산미를 곁들여 혈당 완화. 이 원칙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이 꾸준히 실천해 혈당 수치가 개선된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남성 환자분은 3개월 동안 이 5가지 원칙을 지킨 결과 HbA1c가 7.8에서 6.3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줄이는 것이 가능했던 건 물론이고 체력도 좋아져서 등산 모임에 다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당은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침 식탁 위 한 숟가락의 차이가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평생을 만듭니다. 이 5가지 황금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약이 아닌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원칙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아침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3가지 아침 식단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식단들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 한국의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60세, 70세 어르신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소화와 영양 균형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 식단은 고단백 오트밀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귀리를 활용한 식단이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트밀 5큰술을 물이나 멸치 육수 2컵에 넣고 끓입니다. 여기에 잘게 썬 양파, 당근, 버섯을 넣어 함께 끓여주세요. 단백질을 보강하기 위해 참치캔이나 닭가슴살을 조금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간은 소금 대신 간장이나 액젓으로 약간만 맞추시고 마지막에 계란 하나를 풀어 넣어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오트밀죽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아침에 속도 편안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이 오트밀죽을 드시고 석 달 만에 공복 혈당이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점심까지 간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두 번째 식단은 콩 샐러드입니다. 콩류는 저항성 전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병가리콩, 검정콩, 강낭콩을 삶아서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마다 한 줌씩 덜어 샐러드로 만들어 드세요. 여기에 오이,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고 삶은 달걀 2개를 추가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1큰술, 사과식초 1큰술, 소금 약간을 섞으면 됩니다. 이 콩샐러드는 단백질, 섬유소, 건강한 지방까지 골고루 들어있어 아침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HbA1c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식단은 전통적인 한식 아침상입니다. 사실 우리 한식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첫째, 흰밥 대신 현미, 귀리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양은 주먹보다 조금 적은 약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반드시 단백질 반찬을 포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김치와 나물만으로 간단히 때우는데 이러면 단백질이 부족해 혈당 관리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 반찬을 주먹 크기 이상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나머지 반찬은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숙주볶음, 가지볶음처럼 채소 위주로 구성하면 됩니다.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만 피하면 충분히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이 3가지 식단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점. 둘째, 채소를 풍부하게 곁들여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한다는 점. 셋째,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절히 곁들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즉, 원칙과 실제 식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시 식단을 그대로 따라 하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변형해 보세요.
매일 똑같이 먹는 것은 쉽지 않으니 입맛에 맞게 조금씩 응용하는 것이 지속성의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죽 대신 보리죽을, 콩 샐러드 대신 두부 샐러드를, 전통 한식상 대신 김치찌개에 두부와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70대 남성 환자에게 이 세 가지 식단을 번갈아 적용하도록 권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HbA1c 수치가 8.1에서 6.4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약만 늘리는 병원 진료보다 식단 하나가 더 강력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고 지속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탁은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지켜내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아침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를 선택하세요. 계란 하나, 콩 한 줌, 잡곡밥 반 공기.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아침 식단만 바꿔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체중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당뇨 관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식사량을 무조건 줄이거나 배고픔을 억지로 참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수록 더 강하게 갈망합니다. 빵을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빵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무조건 참는 방법으로는 절대 체중을 줄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마인드풀 아이팅, 즉 집중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15, 20번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그래야 위장뿐 아니라 뇌에도 배부르다는 신호가 전달될 시간을 줍니다.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천천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섭취 칼로리가 10머줄 20%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80% 포만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완전히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싶은 정도에서 식사를 멈추는 습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마을 사람들은 이 습관을 하라하치부라고 부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장수와 건강에 큰 비결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TV를 켜놓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먹으면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반대로 오로지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집중하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인 환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체중을 줄이고 혈당도 안정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접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큰 접시에 담으면 부족해 보이지만 작은 접시에 담으면 충분해 보입니다. 단순한 착각 같지만 실제로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주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위가 어느 정도 채워져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음료 대신 반드시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마인드풀 아이팅 습관은 특별한 음식이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먹는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뿐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은
하루 3끼 중 1끼라도 마인드풀 아이팅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1년 동안 12킥을 감량했고 HbA1c는 7.2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요 현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체중 감량은 당뇨 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덜 먹어야 한다라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 그 속도를 늦추고 그 순간을 음미하는 것, 그것이 체중과 혈당을 동시에 조절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체중 감량은 억지로 참는 싸움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 아침 식단을 바꾸고 마인드풀 아이팅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엮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교훈과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식단의 중요성, 3가지 보물 음식, 5가지 황금 원칙, 그리고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아침 식단과 체중 감량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침의 변화가 평생 건강을 지킨다. 여러분, 당뇨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수치 뒤에는 삶의 질, 가족과의 시간,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우리는 나는 환자다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사실은 당뇨는 반드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상당수의 환자들에게는 생활 습관, 특히 아침 식단과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상 혈당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 환자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약은 내 삶을 묶어두는 사슬 같아요. 하지만 아침 식단은 내 삶을 풀어주는 열쇠 같아요. 그분은 실제로 아침만 바꿔도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지금은 손주들과 산책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병원이 대신해 줄 수도, 약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계란 하나, 귀리 한 숟가락, 사과 식초 한 잔, 계피 반 작은 술.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수치가 바뀌고 몸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것을요. 그 힘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는 순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와 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당뇨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전한 작은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침의 작은 변화로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셔서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늘 그렇듯이 단단히 두 발을 딛고 서 있었다. 내 이름은 이말순. 올해 75이다. 평생 흙과 함께 살아왔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해왔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 나 혼자 두 아들을 키워냈다. 영수와 영호 두 아이를 서울로 대학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다. 그 시절 새벽 4시에 일어나 해가 지도록 농가 밭을 돌보며 버틴 날들이 수없이 많았다. 밤 10시가 넘어 몸을 뉘일 때는 온몸이 쑤셨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다. 그 모든 고생 끝에 두 아들은 결국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말순이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두 아들을 서울대에 보냈다니. 그 말이 내 피곤한 어깨를 잠시나마 가볍게 해주었다. 영수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영호는 공무원이 되었다. 내 손톱 밑에 박혀있던 흙이 그들의 미래를 닦아낸 셈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무심했다. 허리와 무릎은 점점 힘을 잃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버거워졌다. 특히 겨울날 빙판 위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엄마, 이제 농사 그만하세요. 서울로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큰아들 영수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며느리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와 함께 산다는 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때 영호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다. 엄마,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황금빛 쉼터라는 실버타운이에요. 그가 보여준 사진 속 황금빛 쉼터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듯했다. 깨끗한 건물, 넓은 정원,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 도시의 복잡함과는 거리가 먼 시골의 정취가 살아있는 곳 같았다. 엄마 같은 분들이 많아요. 농사짓던 분들, 장사하던 분들, 말도 잘 통할 거예요.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처음에는 평생의 터전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 집과 논밭은 내 부모님 세대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땅이었다. 하지만 아들들의 말을 곱씹다 보니 결국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해서 나는 황금빛 쉼터로 향했다.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다. 따뜻한 햇살이 정원 가득히 내려앉아 있었고 친절한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이말순님. 여기는 농촌 출신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드디어 나도 평생의 고생 끝에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걸까. 작은 개인방은 아담하고 깔끔했다. 공동 공간에는 텔레비전이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을 놓이게 한 건 다른 입주민들이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박금순이에요. 전라도에서 농사짓다 왔어요. 저는 최순자라고 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했죠. 그들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말 몇 마디만 나누어도 금세 친근해졌다. 같은 처지라서 그랬다. 입주비를 물었을 때도 안심이 되었다. 농촌 출신 분들께는 특별 할인이 있어서
월 200만 원이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과 논밭을 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나도 결국 마음을 굳혔다. 평생의 추억이 담긴 집을 정리하는 건 고통스러웠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하나하나, 낡은 붓두막, 마당 끝에 있던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황금빛 쉼터로 들어오던 첫날, 마치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듯했다.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벅찼다. 이제 고생은 끝났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의 나이 75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며 전하려 한다. 단순히 한 노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경고이자 교훈이다. 황금빛 쉼터에서의 첫 발은 빛나는 희망 같았지만 곧 예기치 못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처음 한 달은 마치 꿈속 같았다. 창문을 열면 멀리 산과 들판이 보였고 새소리가 아침을 깨웠다. 도시의 실버타운처럼 번잡하지 않고 내 고향과 닮은 풍경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졌다.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오전에는 가벼운 체조, 오후에는 텃밭 가꾸기,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TV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말순 씨, 여기 오길 잘했죠? 박금순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그러게,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덜 외롭네. 나도 웃었다. 처음에는 정말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작은 이상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음식이었다. 어느 날 점심, 반찬이 예전보다 훨씬 단출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그리고 깍두기뿐. 오늘은 좀 부실하네. 금순 할머니가 툭 내뱉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의문이 들었다. 예전에는 고기 반찬이 자주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직원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애매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담백한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였다. 입주 첫날에는 매일 방 청소를 해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 3회로 줄어들었다. 물어보니 운영상 조정이라는 답변뿐이었다.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세 번째, 의료 서비스에서 문제가 터졌다. 허리가 아파 의무실에 갔을 때 간호사가 말했다. 할머니, 물리치료는 별도 비용이 들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입주 전 설명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기본 진료만 해당되고 물리치료나 재활은 추가 비용이었다. 그제야 처음 느낀 설렘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불편은 점점 불만으로 커졌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 요즘 농촌 출신 어르신들 불만이 많다던데. 어쩔 수 없죠. 운영비를 맞추려면 서비스를 줄여야 하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요, 어차피 이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발목 잡힌 고객으로 본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 달 후 새 입주민이 들어왔는데 서울 출신 정미경 씨였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직원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정미경님, 이쪽으로 오세요. 특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이 있는지도 몰랐다. 며칠 뒤 식당에서 더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그녀의 테이블에는 갈비찜과 전복죽이 놓여 있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돈을 내고 산다고 믿었는데 차별은 너무 노골적이었다. 저기 보세요. 음식이 다르잖아요. 최순자 할머니가 속삭였다. 나도 눈을 크게 떴다. 같은 감기에 걸려도 우리에겐 종합감기약만 주면서 그녀에게는 협력병원까지 연결해주는 걸 봤을 땐 분노가 치밀었다. 참을 수 없어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다. 실장님, 서비스가 처음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실장의 얼굴이 굳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말수님, 혹시 다른 입주민과 비교하시는 건 아니시죠? 비교라니요. 같은 비용을 내는데 왜 다르게 대우합니까? 그제야 실장이 본색을 드러냈다. 이말수님은 농촌 출신 할인 요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일반 요금은 월 400만 원입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정말 작은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내 세심함이 부족했던 걸까? 그러나 본질은 달랐다. 설명할 때는 절대 강조하지 않고 불리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라는 게 문제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속았다는 기분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게다가 개인적인 시련이 겹쳤다. 어느 날 영회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망설이며 고백했다. 엄마, 사실 집과 논밭 한 돈으로 제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평생 땀으로 모은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니.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니? 목이 메어 나오는 말이었다. 영호는 울먹이며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라고 했지만 공무원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큰아들 영수도 사정이 좋지 않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매달 250만 원으로 오른 입주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두 아들 모두 나를 도울 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나는 황금빛 쉼터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미 집도 땅도 없었다. 나갈 곳도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쌓이며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났다. 황금빛 쉼터는 나 같은 농촌 출신을 진짜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싼 값에 끌어들여 차별하고 결국 쫓아낼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가만히 당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이 증명해 왔듯 땅을 착취만 하면 결국 황폐해지듯 사람도 부당하게 대하면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내 안에서 서서히 방역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는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내가 느낀 불공정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의도된 차별이었다. 그리고 그 차별의 무게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박금순 할머니, 최순자 할머니, 그리고 다른 몇몇 농촌 출신 어르신들도 같은 고통을 호소했다. 말순 씨, 우리만 따로 취급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금순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박금순 할머니가 갑자기 복돼서 쓰러진 것이다. 나는 소리쳤다. 어머, 금순이가 쓰러졌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달려왔지만 의무실 간호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일단 지켜보시죠. 농촌 어르신들은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믿기 힘든 말이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을 그냥 두고 보자니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간호사는 미적거렸지만 결국 내가 빌구를 불렀다. 병원 진단은 고혈압으로 인한 일시적 의식 상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 하지만 병원비 문제가 또 불거졌다. 응급실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간호사의 말은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정미경 씨 같은 분들도 똑같이 내나요? 아니요. 프리미엄 고객은 전액 지원됩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확실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철저히 등급으로 나뉜 차별 시스템이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황금빛 쉼터에서 온 통지서에는 입주비가 다음 달부터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적혀 있었다. 물가 상승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미 영호는 내 돈을 잃어버렸고 영수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나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려난 기분이었다. 가장 가슴을 무너뜨린 건 작은 아들 영호의 고백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돈 다 날렸어요. 치킨 프랜차이즈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영호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돈은 내 노후자금이었잖아.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조금씩이라도. 하지만 나는 알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걸. 내 두 아들 모두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나를 지탱할 힘은 없었다. 영수는 회사 사정 때문에 매달 250만 원을 내줄 여력이 없었고 영호는 이미 패배자의 고백으로 무너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절망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평생 농사꾼으로 살면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다. 땅은 정직하다. 제대로 돌보면 풍요를 주지만 착취하면 금세 황폐해진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당한 착취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맞서야 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나였다. 나는 동지들을 모았다. 박금순, 최순자, 그리고 6명의 어르신이 모였다. 우리가 당한 일을 기록해야 해요. 증거를 모읍시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른 이들은 망설였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집도 팔고 나갈 수도 없는데.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증명하면 세상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겁니다. 그날부터 나는 장부를 쓰듯 기록을 시작했다. 식단의 차별, 청소 횟수의 변화, 의료 서비스의 불공정, 응급 상황의 방치, 날짜와 시간, 상황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다. 3월 15일, 우리 테이블, 김치찌개, 멸치볶음, 프리미엄 테이블, 갈비찜, 전복죽. 4월 2일, 동일 감기 증상, 나는 양만, 정미경 씨는 협력병원 이송. 증거는 쌓여갔다. 작은 목소리지만 모이면 힘이 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왜 이런 차별이 생기는지, 운영진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다가왔다. 청소를 하던 젊은 직원 김정희 씨였다. 그녀는 나를 조용히 불렀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가 증거를 모으는 걸 들켰나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진심이었다. 저도 이곳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공정하고 부당해요. 제가 내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서류는 충격 그 자체였다. 입주자 서비스 차등표, 운영비 내역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경영진 회의록.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농촌 출신 입주자는 2년 내 모두 퇴소 유도. 할인 요금은 미끼일 뿐. 점진적 인상으로 자진 퇴소 유도.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황금빛 쉼터는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임시 자리 채우기로 본 것이었다.
내 안에서 타오르던 분노는 이제 확실한 불꽃이 되었다. 내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더 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내가 손에 쥔 문서들은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았다. 김정희 씨가 건네준 자료 속에는 우리가 겪은 차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농촌 출신 어르신들은 2년 내에 모두 내보낸다. 할인 요금은 단지 미끼일 뿐이다. 점진적으로 인상해 잦은 퇴소를 유도하고 빈자리는 프리미엄 고객으로 채운다. 나는 글자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우리가 당한 모욕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보증금 운용 내역서에 적힌 문장은 내 눈을 얼어붙게 했다. 입주자 보증금을 외부 투자에 전용. 그 투자는 실패로 끝나 있었고 황금빛 쉼터는 지금 재정난에 빠져 있었다. 결국 운영진은 우리의 돈을 빼돌려 모험을 했고 그 실패의 대가를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내 노후를, 내 동지들의 평생 땀방울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다니. 나는 동지들을 불렀다. 작은 방 안에 8명이 모였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를 속였다는 게 분명합니다. 내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최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상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에 알리는 겁니다. 혼자 싸우면 무너질 수 있지만 세상에 알리면 그들도 두려워할 겁니다. 동지들의 표정에 망설임과 희망이 교차했다. 그때 박금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맞아.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어. 말순 씨,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식단 차별, 의료 불공정, 청소 축소, 응급실 방치, 그리고 내부 문건까지. 모든 것을 날짜별로, 상황별로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저는 황금빛 쉼터에 사는 이말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속이고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자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내가 보관한 자료 목록을 듣고는 곧 목소리가 달라졌다. 할머니, 그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고 진지한 눈빛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자료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모두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고 내부 직원이 증거를 주었습니다. 김정희 씨도 인터뷰에 나섰다. 저는 내부에서 직접 봤습니다. 어르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합니다. 양심상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후 KBS 저녁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화면에는 황금빛 쉼터의 정원과 깨끗해 보이는 건물이 비쳤고 곧이어 농촌 어르신 우롱하는 실버타운의 실체라는 자막이 떴다. 나는 TV를 보며 손이 떨렸다.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된 것이다. 반향은 컸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화가 빗발쳤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역 사회단체가 움직였고 법률 구조단도 나섰다. 황금빛 쉼터는 곧 혼란에 빠졌다. 실장은 나를 불러 세웠다. 이말순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키다니. 나는 담담히 말했다. 명예요. 우리를 속이고 차별한 곳이 무슨 명예를 말합니까?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큰아들 영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묻어 있었다. 이어 작은 아들 영호도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를 이런 곳에 두고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쉼터 앞까지 찾아왔다. 엄마, 지금이라도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버려진 줄 알았던 두 아들이 내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황금빛 쉼터를 무너뜨리려면 더 많은 증언과 더 많은 사실이 필요했다. 다행히 뜻밖의 사람이 용기를 냈다. 정미경 씨였다. 이말순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진지했다. 저도 운영진에게 속았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특별 대우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운영진이 저희를 이용해 다른 어르신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두 번째 방송은 황금빛 쉼터의 교묘한 조작과 이간질 전략을 낱낱이 드러냈다. 이제 쉼터의 진짜 얼굴은 감출 수 없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영진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어르신들이 낸 보증금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말순 씨, 우리가 해냈네요. 박금순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단순한 안도감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싸움은 한 쉼터를 무너뜨린 데 그치지 않았다. 이제 사회 전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방송 이후 황금빛 쉼터는 완전히 뒤집혔다. 평소 조용하던 복도는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 찼고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웅성거리며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실장은 연일 얼굴이 굳은 채 다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도 몰려와 이게 사실이냐고 묻고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진을 규탄했다. 나는 동지들과 함께 TV 앞에 앉아 두 번째 보도를 지켜봤다. 이번에는 정미경 씨가 화면에 등장해 진실을 증언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운영진이 꾸민 연극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을 더 크게 흔들었다. 이제 우리만의 외침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또 있었고 증언이 이어졌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며칠 뒤 뉴스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다. 황금빛 쉼터 경영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그 순간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정의가 우리 편에 서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씁쓸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 왜 나이든 우리 세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을까? 그러나 슬픔에 머물 시간이 없었다. 나는 곧 깨달았다. 우리가 싸운 건 단지 한 쉼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무관심과 불평등 구조라는 걸. 그래서 기자의 인터뷰에서 나는 분명히 말했다. 이건 황금빛 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많은 실버타운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고
정부는 전국 실버타운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다른 시설들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차별과 횡령이 발견된 것이다. 언론은 이를 실버타운 게이트라 불렀다. 나는 세월에 지쳐있던 농촌 출신 할머니였지만 내 목소리가 나라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 개인적인 기적도 찾아왔다. 두 아들이 내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큰아들 영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저희가 모실게요. 아내도 엄마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합시다. 작은아들 영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다. 엄마, 제 잘못입니다. 엄마 돈을 날리고 거짓말한 죄.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괜찮다, 영호야. 네가 반성하고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날 쉼터 입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동지들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말순 씨, 우리가 결국 해냈네요. 김정희 직원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 저도 고마워요. 용기를 내주셔서.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싸움은 단순히 성공으로 끝날 수 없었다. 나와 같은 세대는 여전히 취약했고 또 다른 어르신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기자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가 침묵하지 않을 때 세상은 변합니다. 방송국에서 돌아오는 길, 영수와 영호가 나를 채 태웠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단순히 한 농촌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다짐했다. 이 경험을 묻어두지 않겠다고. 내가 겪은 고통과 반란, 그리고 승리를 기록해 남겨야겠다고. 75세 농촌 할머니의 반란기. 그렇게 책 제목을 정했다.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진짜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느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불씨라는 것을. 황금빛 쉼터를 떠난 지 반년. 나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겉으로 보면 소박한 공간이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다. 큰아들 영수 가족이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작은아들 영호는 매주 전화를 걸어 근황을 전한다. 손주들은 할머니, 학교에서 뉴스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을 바꾼 거 맞죠? 라며 자랑스러워한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기뻤던 건 개인적인 회복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싸움은 더 큰 변화를 불러왔다. 정부는 실버타운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운영 실태를 적발했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입주민 권리 보호법. 이 법은 이제 모든 실버타운이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이다. 또한 사회는 나이 든 세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돌봄의 대상으로만 취급되던 노인들이 이제는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도 이어졌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나요? 누군가 물으면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나는 농부였어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돌보면 결실을 주고 착취하면 황폐해지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책으로 남겼다. 75세 농촌 할머니의 반란기. 책이 출간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다. 독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부모님을 실버타운에 모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또 다른 이는 편지를 보내왔다. 할머니 덕분에 제 어머니가 겪던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불평등과 편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나는 보여주었다.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 어느 날 영수가 혼자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사실 처음 엄마를 쉼터에 보낸 건 저희 편의를 위해서였어요. 엄마 행복을 위한다고 포장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웃었다. 영수야, 괜찮다.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잖니.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나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수많은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증언자이고 기록자이며 또 다른 세대를 위한 길잡이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나처럼 부당한 일을 겪는다면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실과 희망의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다리가 부풀어 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밤에 피곤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모든 증상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신호들이 사실 신장 건강에 큰 위험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신장,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 신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신장 질환은 보통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경고 없이 서서히 진행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장 질환은 그렇게 위험할까요? 신장은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이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바로 초기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첫걸음. 증상 인식하기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다리가 붓는 등 가벼운 증상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긴다.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긴다면 이는 단백뇨, 즉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에 마르면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 결과 소변에 단백질이 남게 되어 거품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간과하기 쉬운데 만약 소변에서 거품이 자주 보인다면 이는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2. 다리가 붓는다. 저녁에 다리가 부풀어 오르고 양말 자국이 뚜렷하게 남는 경우도 신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가 부풀거나 손이 부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피로감과 무기력함.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체내 노폐물이 쌓이면서 전신에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신장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보세요.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신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신장을 확인하는 방법. 만약 위와 같은 증상들을 경험하셨다면 신장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검사를 통해 그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질이나 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이들 검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검사는 단순히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신장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신장 질환의 위험성. 이제 신장 질환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신장은 일단 손상이 시작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회복이 힘듭니다. 특히 중기 이상의 신장 질환에 이르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투석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무엇인지 아셨죠? 바로 위험 신호를 빨리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 질환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잊기 쉽죠. 그러나 신장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며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왜 위험할까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걸러내고 체내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배출하며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면 그 어떤 장기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폐물과 독소 축적 신장이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합니다. 만약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들 노폐물과 독소가 혈액 속에 계속 쌓여 결국 몸의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악화신장이 손상되면 고혈압과 당뇨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지 않은 마음은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당분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됩니다. 신장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투석과 신장 이식의 필요성.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투석은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기계적으로 혈액을 걸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투석은 하루 3시간씩 주 3회씩 해야 하므로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투석을 받는 동안 환자는 지속적으로 건강에 부담을 느끼며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신장 이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식 후에도 면역 억제제 등의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하므로 신체에 또 다른 부담을 줍니다. 4. 생명에 대한 위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질환이 결국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의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 혈액 속의 독소 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질병입니다.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신장 질환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이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신장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트륨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이 이를 처리해야 하므로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이 신장에서 걸러내야 할 물질이 되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받기.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 신장 질환의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신장 기능을 체크하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물 충분히 마시기. 신장은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2-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신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물을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4. 적절한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고 혈압을 관리하며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므로 신장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신체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걷기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장 질환은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신장 건강을 체크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실천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섹션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식품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오는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므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식들은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소개할 3가지 음식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분의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 올리브 오일, 염증을 줄여주는 슈퍼푸드.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최근 몇 년간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오일이 단순히 맛을 더해주는 기름에 그치지 않고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리브 오일은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걸러내면서 많은 염증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신장 내부의 작은 혈관들이 염증에 취약하여 염증이 쌓이면 신장의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성분들이 이런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법: 올리브 오일은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그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볶거나 튀기지 말고 샐러드에 뿌리거나 찐 채소 위에 올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섭취할 때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2스푼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올리브 오일을 선택할 때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고르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가장 순수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제품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빛에 약하므로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브로콜리.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보호 브로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신장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며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고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찜을 하면 설포라판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식초에 담그고 씻은 후 1/4분 정도 기다린 후 자르는 것이 설포라판의 생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브로콜리는 다른 건강한 식품들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졌다면 브로콜리에 포함된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다 3회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매일 섭취해도 좋습니다. 3. 마늘. 혈압을 낮추고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 마늘은 누구나 잘 아는 식품이지만 그 효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당뇨병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장에 매우 큰 부담을 주는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리신은 생마늘을 다진 후 5분 정도 기다리면 생성됩니다. 이후에 마늘을 샐러드에 넣거나 두부나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고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의 중요성. 신장 보호와 노화 예방 앞서 소개한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은 단순히 신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 식품은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 기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통해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식품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과 영양소들은 신장의 기능을 지원하고 그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이러한 식품들을 섭취함으로써 신장을 보호하고 다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제 신장을 보호하는 주요 식품들에 대해 알게 되셨죠?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은 단순히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품들만이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식품들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식습관과 함께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한다면 더욱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와 팁을 제공할 테니 꼭 따라오세요. 이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생활 습관을 통해 신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습관들이 신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자주 하는 작은 습관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신장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짠 음식 피하기. 나트륨 과다 섭취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 짠 음식은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신장이 이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과중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은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고혈압 등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음식은 대체로 짠 음식이 많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국물 요리 등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국물은 적게 먹고 저염 제품을 사용하며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식사 후 소금을 적게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체 방법,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생강, 고추, 레몬, 식초 등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음식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대체제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식습관을 바꾸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2. 진통제 과다 사용 자제하기. 신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자주 복용합니다. 그러나 진통제를 자주 먹는 것은 신장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한겸증제 NSAIDs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신장 혈류를 줄이고 신장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주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체 방법, 통증이 있을 때 가능하면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기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온찜질, 마사지, 스트레칭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를 꼭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의사와 상의 후에 적절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단백질 과다 섭취 피하기. 신장에 부담 주는 고단백 식단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이 단백질을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방법,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부, 콩, 렌즈콩, 병아리콩 등은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건강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생선이나 닭가슴살은 상대적으로 신장에 부담이 적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흡연과 음주 자제하기. 신장에 미치는 영양 흡연과 음주는 신장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의 혈류를 방해합니다. 또한 음주는 신장의 수분 부족을 일으키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체 방법, 흡연과 음주는 신장을 포함한 전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금연과 절주가 필수적입니다. 술을 마시고 싶다면 적당한 양만 섭취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흡연은 신장을 포함해 모든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금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적절한 수분 섭취. 신장의 필수 요소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체내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8잔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체 방법: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한 번에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을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물 대신 허브차나 과일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생활 습관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한 일상 습관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진통제나 흡연, 음주를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은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신장은 우리가 자주 하지 않는 작은 습관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한 검사와 조기 발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그 증상은 매우 미미하고 서서히 진행되므로 우리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장을 일찍 체크하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1. 왜 신장 검사가 중요한가? 신장 질환은 보통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조용한 질병입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장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증상이 없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점차 피로감, 부종, 소변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상당한 기능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예시: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액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몸이 점점 약해지고 전신 피로와 부종이 발생하며 결국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후 신장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신장 검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정기적인 신장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신장 검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진행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 방법 1. 소변 검사. 소변 검사는 신장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나 혈액이 섞여 있다면 이는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신장이 손상되어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는 신장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2.
혈액검사, 혈액검사는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이 체내에 축적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내 요산 수치도 신장 건강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3. 신장 초음파 검사. 신장 초음파 검사는 신장의 크기나 모양, 기능을 점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신장의 기형이나 종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신장 질환의 단계와 관리 방법. 신장 질환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되며 단계에 따라 관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각 단계에서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악화를 막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단계. 신장 기능이 약간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만 해도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장 기능이 다소 감소한 상태입니다. 경미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식이요법과 운동 등으로 신장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3단계. 중간 단계로 신장 기능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신장 기능이 거의 손상된 상태입니다. 투석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로 적절한 치료와 병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장 이식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말기 신장 질환으로 신장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별로 신장을 관리하는 방법은 달라지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신장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신장 질환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검사 외에도 자가 진단을 통해 신장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혈뇨가 있다. 2. 아침마다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다. 3. 피로감이 지속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5.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다. 6. 짠 음식과 고단백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 위의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검사 후 신장관리 방법 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이 발견되었다면 신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식습관 개선, 약물 치료, 생활 습관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의 초기 증상을 발견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신장 기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장은 우리가 자주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신장 건강을 체크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장 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며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신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질환의 최종 치료법인 투석과 신장 이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치료 후 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신장을 지키기 위한 주요 방법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려면 식습관, 생활습관, 정기적인 검사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신장 질환을 관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조용한 장기입니다.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전신에 퍼져나가며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실천과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신장을 지키는 마지막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장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만약 신장 질환이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이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작은 습관들이 신장을 지킨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작은 습관들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소금 한 스푼을 덜 넣거나, 물을 조금 더 마시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간단한 변화들이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시, 매일 한두 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거나, 하루 값 8잔의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하루하루 실천하면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B. 스트레스 관리. 신장의 또 다른 적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신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여러 시스템에 부담을 주며 고혈압과 같은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이는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 요가, 산책, 호흡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정기적인 운동. 신장 건강과 체력 유지 운동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장에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운동은 당뇨병과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 팁.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가벼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신장을 지키면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올바른 체중 유지. 신장의 부담 줄이기, 체중 관리는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비만은 신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 팁. 체중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 변화를 체크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강한 식습관 유지.
신장의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 식습관은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짠 음식이나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이나 고당분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신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 팁. 식단에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포함시키고 저염식 식사를 하세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며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이 포함된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을 통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건강을 관리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운동을 함께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모두 신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신장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을 뗀다면 앞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석과 신장 이식 후 관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치료 후 관리법과 생활 습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